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아내의 바람으로 인해서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중년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부디 이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연자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나름 굴곡진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저에게 닥친 일들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에 살얼음을 밟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 중인데요.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골머리를 앓다가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부터 잠시 해보자면요. 제가 20대 때 평상시 자주 방문했던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그때 처음 아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미용실에는 원장님 한 분만 계셨는데 그날은 어여쁜 여성 직원이 원장님을 보조하면서 함께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직원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당시 아내는 25살이었는데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누가 봐도 미인형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아내를 저는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너무 떨려서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옆에서 보조하고 있던 그 여성 직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사실 미용실 원장님과 저는 친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미용실만 다녀서 그런지 원장님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다니던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고 원장님과는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두 분이서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셨고요. 기철아, 미용실에 나 말고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지? 이번에 새로 뽑은 직원인데 실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귓속말로 그 여성 직원이 원장님의 외동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께 그렇게 이쁜 딸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원장님의 따님분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미용실을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 머리를 다듬을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면도를 받으러 가거나 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머리를 자르라며 일부러 앞세우고 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용실이 끝날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원장님과 아내가 함께 나왔고 원장님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더니 슬쩍 자리를 피해 주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는 듯하여서 용기를 내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차였어요. 기철 씨, 미안하지만 우린 안 돼요. 저는 이미 결혼한 적도 있고 3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고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네요. 기철 씨 고백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내의 말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아내가 이혼하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내가 한 번 결혼한 적도 있고 아들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내를 향한 마음을 쉽사리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내에게 다시 구애를 했고 미용실 원장님의 응원을 받아 결혼까지 하게 된 것 같네요. 물론 저희 집안에서는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한다며
처음에는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긴 했지만요. 아내를 향한 제 마음이 그 당시 굉장히 굳건했고 저희 어머니와 원장님 간의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결혼 후 딸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자녀가 총 3명이 있는 것인데요. 첫째 아들은 제 핏줄은 아니지만 올해 나이로 30살이 되었고 첫째 딸은 26살, 막내 딸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쯤 큰아들이 워낙 어렸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친아빠인 줄 알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가능하다면 평생 친아빠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희 아들이 제 핏줄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저를 엄마보다 더 잘 따랐기 때문에 친아들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성인이 되고 군 입대를 준비할 때쯤 저한테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집 밖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오랜만에 아들과 술 한잔 기울일 겸 해장국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술 한잔 따라주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이제 저도 성인 되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식구 중에서 저만 배다른 자식인 거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물음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술 한 잔을 들이키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다른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닌 게 되는 거냐? 우리 민성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한 아빠 아들이다. 그건 달라지는 거 없어. 아들은 짐작하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배다른 자식임을 인정하자 적잖게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물음에 의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는데 남자 대 남자로서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 녀석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민성아, 혹시 어떻게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면 아빠한테 아무 말도 안 해도 된다. 아빠는 그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아들은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한 끝에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한테 다짜고짜 다가오더니 제 친아빠라면서 저한테 가진 돈이 있으면 전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아저씨다 싶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쳤는데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친아빠, 그러니까 아내의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소식에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문득 속으로는 제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 찜찜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민지랑 미애는 아빠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아무리 엄마 얼굴을 닮았다고 하더라도 외모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저만 아빠랑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지 상상해보니 마음이 아파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내의 전남편이 20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녀석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달래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성아, 속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아니라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혹시 그 사람이 너를 기다렸다고 했던 장소 알 수 있을까?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너랑 나만 알고 있자꾸나.
저는 아내의 전 남편이 아내에게는 아직 접근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그 다음날 아들이 알려준 장소에서 죽치고 앉아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말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또다시 저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성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성이한테 며칠 전부터 친아버지라며 접근하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자 당황한 듯이 그 남자가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손목을 붙잡았고 잠시 대화를 나누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처 카페로 함께 들어갔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저희 아들과 붕어빵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영락없이 아들의 친아버지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민성이한테 20년 만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수한 의도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보고 싶어서 나타나신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 아들한테 다짜고짜 가진 돈 있으면 전부 달라고 하신 게 영 이상해서요. 방금 전까지 밖에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추궁하자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꿔서는 저를 노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성이 엄마하고 재혼하신 것 같은데 그 여자 말 믿지 말아요. 내가 을처증인 것처럼 몰아세우더니 기어코 자기 엄마하고 합세해서 제가 다 잘못한 것처럼 꾸며놓고 이혼하자고 하더이다. 그년 덕분에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그년한테서 민성이 데리고 오려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인데 결국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염치 없이 이렇게 못날 꼴로 아들 앞에 나타났네요.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집착해서 이혼당해놓고 도박에 빠져 살다가 돈 구할 데가 없어서 아들한테 돈이나 빌리러 온 파렴치한 아빠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 때문에 저희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얼마 필요하세요? 제가 민성이 대신 그 돈 줄 테니까 다시는 민성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돈을 줄 테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자 민성이 친부는 본인 목적을 달성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천만 원만 주세요. 내일까지 6천만 원 입금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나타날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불쌍해서 하는 얘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민성 엄마 주변에 남자 많아요. 저랑 결혼 생활했을 때도 민성 엄마가 분명히 바람 피웠는데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지 바람 피운 게 분명합니다. 그 여자 겉모습에 속아 살지 마시고 늘 의심하세요. 그 남자는 끝까지 저희 아내를 비난했고 저는 그저 흘러가는 말들로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과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거라니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들과는 일체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요. 아내와는 금술도 좋아서 딸도 2명이나 낳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는 말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 그 남자에게 그 다음날 바로 보냈습니다. 물론 그 남자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제 가슴속에 묻고 평생 살자고 결심했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식당 개업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50세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을 주더라고요.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데다가 막내 딸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늦기 전에 식당 개업을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식당 개업 시기에 맞춰 코로나가 터져버렸지 뭡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어 식당을 개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은 매일같이 텅텅 비어 있었고 다달이 나가는 재료비와 임대료로 손해만 쌓여갔습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말다툼하기 일쑤였던 것 같은데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운영하던 미용실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해왔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자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다니던 회사는 왜 그만둬서 여보 때문에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까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여보한테 회사 그만두지 말고 정년까지 회사에 잘 붙어 있으라고 했었지? 왜 내 말 무시해서 이사달 나게 만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내는 늘 이런 식으로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안 그래도 식당에 나가면 파리만 날리고 돈만 쓰는데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지는 못할 망정 아내가 저를 쥐잡듯이 잡으니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발 나 좀 그만 달달 볶아라.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식당 개업과 동시에 코로나가 터질지 내가 예상했겠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식당에도 덩달아 사람들이 점차 몰릴 테고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커녕 확진자는 전국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까지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가게 문을 일주일 넘게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코로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사경을 헤매다시피 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극진히 병간호해준 게 첫째 딸인데요. 첫째 딸은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그런지 아내보다 저와 더 가깝게 지내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 저도 자식 중에서는 첫째 딸에게 의지를 가장 많이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고민 상담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아내는 안 그래도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 집에 누워있는 게 꼴도 보기 싫었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첫째 딸은 제가 시름시름 앓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 식사도 직접 챙겨주고 약도 제때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으니 언니를 따라서 물수건을 제 이마에 올려주기도 하고 아프지 말라며 응원해 주더라고요. 딸들이 그렇게까지 저를 케어해주니 그동안 제 몸 희생해가며 자식들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부터 아내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호기롭게 사업을 하겠다며 식당을 개업했지만 돈을 거의 벌어오지 못하자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별안간 마사지 자격증을 따서 마사지 업소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사지 업소라는 이미지가 퇴폐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내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반대하자 화가 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거 따기 싫어. 그런데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여보가 돈 한 푼 못 벌어오는데 나라도 애들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게 싫으면 여보가 돈을 벌어오든가. 저는 아내의 말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남자가 돼서 아내한테 그런 말이나 듣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빚만 늘어가는 식당을 폐업하고 다른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아는 동생이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다들 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만 있으니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설치 주문이 물밀듯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야말로 코로나 시기에 딱 적합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에어컨 설치 기사 일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죠. 여보, 나 식당 폐업하고 에어컨 기사 일 배워서 사업할 테니까 마사지 자격증 같은 거 따지 마.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우리 애들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당장 우리가 손가락 빨 정도는 아니니까 식당 폐업하고 몇 개월 동안은 생활비 만들어서 당장에 가져다 줄게. 아내에게 마사지 자격증을 따지 말라며 제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아내는 여전히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당신 믿고 기다려볼게. 그런데 또다시 이번 사업도 망하면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당신은 이미 사업 하나 제대로 말아먹었으니까 나랑 갈라서기 싫으면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 나 돌아버리게 만들지 말고. 저는 아내에게서 짜증 섞인 말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말 한마디를 듣기를 바랬는데요. 예전만큼 돈을 못 벌어오자 차가워진 아내에게 섭섭하긴 했지만 아내 나름대로 저한테 화가 났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욱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몸쓰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사업에 매진하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도 아예 없어지고 아이들과도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당장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살림만 하니 답답하다며 헬스클럽에 운동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나름대로 아이들 보살피면서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스트레스라도 풀 겸 운동을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밤낮으로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간간히 아내한테 연락했을 때 운동 중이라며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심지어 저녁에도 아무리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죠. 여보, 요즘 뭐 하는데 그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무리 운동한다고 하지만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해. 그리고 우리 막내는 아직 초등학생이라 엄마 손길 많이 갈 텐데 매일같이 여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되겠어? 그럼 우리 애들 밥은 누가 챙겨줘? 저는 아내에게 정말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냈는지 궁금했고 엄마 보살핌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우려되어 순수하게 이야기한 거였는데요. 아내는 제가 잔소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밥 챙겨주는 식모야? 왜 맨날 나만 애들 밥 챙겨줬냐고 물어봐.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당신이 그럴수록 나는 당신한테 정남이만 떨어져. 그래서 당신 연락 오는 거 받기도 싫은 거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진짜 억울하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당신 없어서 미네랑 저녁 식사 함께 준비해서 먹을 때도 많았고 당신을 단 한 번도 식모라고 생각한 적 없어. 아내가 뭔가 단단하게 오해하고 저한테 화를 냈고 저랑 말하기 싫다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 따라 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하루 종일 일하느라 몸이 너무 고단하고 지친 상태라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막내딸은 제가 들어오자마자 배고프다며 난리를 쳤고 저는 급한 대로 막내딸과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큰아들과 첫째 딸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 집에서 외박하고 들어올 때가 많아 그렇다 치고 아내가 그 전날 저와 싸우고 집에 나가서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 막내딸 혼자 집에 두고 안 들어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연락하면 전화를 안 받을 게 뻔해서 막내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한참 후에 아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엄마 기다리다가 배고파서 아빠랑 치킨 시켜 먹었는데. 엄마 먹을 거 남겨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그나저나 지금 어딘데? 막내딸의 물음에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는 듯 대충 둘러대더라고요. 미네야, 엄마 지금 엄마 친구들하고 있어. 금방 들어갈 거니까 아빠랑 치킨 마저 먹고 자고 있어.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 나까지 늦었으면 집에 밥도 없던데 미네 혼자서 쫄쫄 굶을 뻔했잖아. 이제 하다 막내딸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여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지. 시끄럽고 미네 내일 학교 갈 준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 나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테니까. 아내는 막내딸 핸드폰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자 질색팔색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만점짜리 아내였는데요. 제가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살림이니 육아니 모두 전담해가면서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면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사람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막내딸이 아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투덜거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는 친구 만난다더니 여자친구 말고 남자친구 만나나 보다. 아까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 들리던데? 아빠도 엄마가 만나는 남자친구 누군지 알아? 저는 막내딸이 하는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통화할 때 남자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막내딸은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아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라 이렇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막내딸이 엄마와의 통화에서 전화 너머로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막내딸을 재우고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내가 집에 들어왔고 저는 거실에서 잠든 척을 했죠. 그리고 아내가 씻고 방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주차장에 내려가 차를 끌고 어디에 다녀왔는지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이미 기록을 삭제했는지 아무 목적지도 찍혀있지 않았지만 블랙박스 안에는 음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제 오늘 찍힌 블랙박스 음성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의 남자에게 아내가 자기야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오늘도 남편은 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올 텐데 우리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가자. 남자는 아내의 말에 한술 더 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기가 놀러 가자고 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우리 아무도 없는 곳에 단 둘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더 이상 다른 대화를 연달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행태에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서 저는 무슨 짓이든 벌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아내의 전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민성 엄마 주변에 남자 많아요. 그 여자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늘 의심하세요. 저는 그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부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사실이었다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아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는다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몇 번이나 저를 속이고 바람 피웠던 건 아닌지 아내가 무섭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차 안에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장 집에 올라가서 아내에게 따지고 헤어지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안 그래도 제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엄마가 바람 피워서 헤어진다고 하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은 아직 초등학생이라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아내와 이혼하게 되면 저 혼자 아내 몫까지 막내딸을 케어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첫째 딸은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미 결혼할 남자를 몇 개월 전에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면 첫째 딸의 결혼이 무산될 게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아이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제가 아내와 이혼하게 된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게 눈이 선명했기 때문에 당장 아내에게 바람 피운 것에 대해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아내에게 열불이 나지만 아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유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아침이 될 때까지 아내를 어떤 식으로 회유할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차 안에서 혼자 생각만 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아내가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있었고 아이들이 모두 나가자 저는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 우리 그동안 너무 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민지 상견례도 얼마 안 남았고 결혼식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 좀 해보자. 사실 아내의 얼굴을 보자마자 블랙박스 속 외간 남자에게 자기야라며 이야기했던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심을 했고 아내와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으니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대화를 시도했는데요. 아내는 여전히 저에게 차가운 태도로 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나는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매일 아침 일 때문에 바쁘다고 나랑 대화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오늘은 웬일로 출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이제 곧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저리 비켜. 아내는 운동하러 나가야 한다면서 제 어깨를 툭 치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좋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운동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운동을 하루 종일 하러 나가는 건데? 애가 셋이나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짓거리 하면 부끄럽지도 않냐? 저는 대놓고 아내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추궁하지는 않았으나 화가 난 나머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데? 이제 하다못해 아내를 의심하기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지금 하는 짓거리가 딱 의처증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민성이 친아빠가 몇 년 전에 민성이 찾아와서 돈 요구하면서 그러더라. 당신 겉모습만 보고 믿지 말라고. 그때도 전 남편한테 의처증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지금 전 남편 얘긴 왜 꺼내는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이 민성이한테 돈을 요구했었다니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이제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데? 당신은 그동안 전 남편 얘기만 듣고 나를 철저하게 개무시하고 있었구나. 남자가 줏대도 없이 망상에 빠져서 아내 의심하기나 하고. 말을 말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그런 식으로 모함하지 마. 아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 남편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바람을 펴놓고서 을처증으로 몰아세웠을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믿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에게 6천만 원이나 준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알고 있어. 블랙박스로 다 들었다고. 어떤 놈이랑 만나서 서로 자기야라고 그러더라. 어떻게 우리 딸이 엄마 보고 싶다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외간 남자랑 붙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당황했는지 말을 어버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태도를 바꿔 저를 다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외간 남자랑 있었다는 증거 있어? 블랙박스 따위로 지금 내가 바람 피웠다고 이러는 거야? 그 남자 나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야. 우리 엄마도 잘 알고 있고. 정 못 믿겠으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보든가. 그 친구 이름이 김영섭이거든. 저는 아내가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로 그 남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소꿉친구가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순간 정말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로 장모님께 곧바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끝까지 당당한 태도로 유지하고 있었고 장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그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장모님, 혹시 민성이 엄마 소꿉친구 중에 김영섭이라고 남자친구가 있나요?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요. 제 물음에 장모님께서는 몇 초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통쾌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섭이는 왜? 우리 영란이 소꿉친구 맞는데? 장모님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는 영란이 소꿉친구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건데? 둘이 이성친구긴 하지만 워낙에 친하게 지내가지고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장난도 치는 사이일세. 어려서부터 둘이 서로 힘들 때 많이 울지도 했었지. 저는 장모님의 말씀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분명히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는데 장모님 말씀대로라면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정말 소꿉친구를 만난 거였더라고요. 저는 장모님께 알았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저한테 화가 잔뜩 난 것 마냥 두 손을 허리 위로 올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쓱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내는 장모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를 쏘아댔습니다. 봤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붙잡고 바람 피웠느니 의심을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여보 의처증이라고 말했잖아.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블랙박스까지 뒤져가지고 이렇게 추궁하고 나를 못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니? 저는 사실 장모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하고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고 단 둘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 입장에서는 바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 말씀대로 그 남자가 아내의 소꿉친구라고 한다면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상황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헐리우드 남자 배우들처럼 저도 인내심을 발휘해 아내를 좀 더 이해해주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성친구한테 자기야라고 부르는 건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긴 하다. 내가 소꿉친구와의 관계에 오해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여보도 앞으로는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처신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100번 양보하여 먼저 사과를 하자 아내도 그제야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의 사건이 그저 먼 훗날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제 일생일대에 더 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쯤 첫째 딸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첫째 딸이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첫째 딸은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은 본인이 장만하겠다며 직장 생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곡차곡 돈을 꽤 많이 모아서 상견례 전날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요즘 새로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결혼 자금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랑 얼른 화해하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툭툭대더라도 진심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늘 아빠 편이니까 힘내셔야 돼요. 첫째 딸은 제가 아내와 다툴 때면 늘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아내와 그런 일이 있고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내다 보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더라도 눈치껏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딸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고 상견례도 앞두고 있으니 아내와 제대로 화해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을 사들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사업한다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것 같은데 기분 풀어요. 이제 우리 민지 결혼하고 나면 민성이도 결혼시켜야 하고 민혜도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야 하는데 서로 섭섭했던 마음 풀고 화해합시다. 아내는 제가 꽃까지 사들고 와서 화해를 청하니 민망해 하더라고요. 여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나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동안 나도 속상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애들 생각해서 우리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 다음날 첫째 딸 상견례 장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장모님과 아이들까지 온 식구가 모두 상견례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사돈댁은 예비사위가 외동아들이라 사돈어른과 사위, 그렇게 세 식구만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쪽 가족 수가 많기도 하고 혹시나 늦을까봐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는데요. 그러다 보니 상견례 장소에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자녀가 3명이기는 했으나 살면서 상견례는 처음이다 보니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사돈댁이 도착했고 저는 혹시나 저희 딸이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하면 어떡하나 싶어 시어머니 되실 분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첫인상이 인자하시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 되실 분을 바라보았는데 무언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상견례 자리이다 보니 긴장하셔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자리에 앉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려는데 저희 아내가 물을 따르다가 그만 엎어버렸지 뭡니까. 아내는 다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티슈로 테이블을 닦았는데 워낙 물을 많이 엎어서 그랬는지 티슈로 모두 닦아내는 게 역부족이더라고요. 큰아들이 급한 대로 직원을 불렀고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긴 했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사돈어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실수를 하다니 아내도 긴장을 많이 했나 싶었죠. 저는 분위기를 바꿀 겸 먼저 운을 떼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대가족이다 보니 정신없죠. 우리 첫째 딸 민지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가족들 모두 상견례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긴장했는지 실수투성이네요. 저는 장모님부터 순차적으로 저희 가족에 대해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 사부인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사돈어른은 표정이 굳어서는 계속 물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사돈어른이 상견례장에 입장할 때부터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가 끝나고 저는 사돈어른께서 인사를 바로 건넬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예비사위가 눈치를 보더니 대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서야 가족분들 모두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롭네요. 정말로 민지하고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만 나왔는데요. 오늘따라 저희 아버지께서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말씀이 없으시네요. 사돈어른은 아들의 소개에 마지못해 저희에게 뒤늦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긴장되다 보니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영철이 아버지 김영섭이 올시다. 우리 아들이 민지한테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먼저 하자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부인 뵙고 나니까 민지가 왜 이렇게 미인이었는지 알겠네요. 사돈어른이 저희 아내와 딸의 외모를 칭찬해 주었는데 저는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사부인도 사돈어른의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옆구리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사돈어른이 외모 칭찬을 하자 갑자기 마시던 물을 내뿜더라고요. 아내의 돌발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을 했고 저는 아내에게 귓속말로 긴장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었는데요. 그 순간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돈어른 눈치를 보며 저에게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내가 괜찮은가 싶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이제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아내가 속이 불편한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 따라 나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저까지 나가면 대화가 어색해질까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사돈어른께서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희 아내와 사돈어른은 모두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무래도 속이 많이 안 좋은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로 걸어가는 도중 옆방에서 아내와 사돈어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왜 저러고 있나 싶었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자기 딸이었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민지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왠지 낯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었을 줄은 상상지도 못했네. 그나저나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연락이 뜸한 거야? 어? 자기야.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라고? 내가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남편이 다 눈치챘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까 못하러 쓸데없이 김영섭이라고 이름까지 소개하는 거야. 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내 소꿉친구라고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눈치 빠른 사람인데 당신 이름 듣고 바로 눈치채면 어쩌려고. 저는 아내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소꿉친구라고 이야기했던 김영섭이라는 남자가 실제로는 바람 피우는 상대였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첫째 딸과 결혼할 예비 사위의 아버지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세상에 별별 인연이 다 있다고 하지만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눈앞에 아내와 바람 피운 상대 남자가 떡하니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뻔뻔하게 바람 피운 남자를 소꿉친구라고 속인 아내와 더불어 그런 아내를 감싸준 장모님이 떠올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첫째 딸도 아내가 걱정되었는지 저를 뒤따라 나와 제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는 저보고 뭘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불륜남의 아들과 저희 딸을 도저히 결혼시킬 수가 없었고 화를 참지 못해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첫째 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이윽고 다시 저와 같이 분노가 차올랐는지 아내와 불륜남이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도 바로 뒤따라 들어갔고 저와 딸을 보고 두 사람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상견례장이라 두 사람이 스킨십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마치 불륜 현장이 발각된 듯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민망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방까지 들릴 수 있도록 두 사람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지금 상견례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두 사람이 대놓고 불륜 커플이라는 걸 증명하듯이 알아서 방 따로 잡아서 이렇게 붙어있으니 참 고맙네.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민지를 아내 불륜 상대 집안에 결혼시킬 뻔했는데 하늘이 도우셨네. 당장 둘이서 떨어져 있지 못해? 아내는 제 고함에 놀랐는지 그 남자에게서 후다닥 멀리 떨어져 제 앞으로 와 변명거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내가 말했잖아. 내 소꿉친구 말이야. 이 친구가 바로 민지 시아버지 될 사람이었지 뭐야. 나도 상견례장에서 소꿉친구를 만나게 될 줄이야. 깜짝 놀라고 반가워가지고 옆방에서 잠깐 대화 나눈 거야. 제가 모든 대화를 엿듣고 진실을 알게 된 이 상황에서도 저를 속이려고 드는 아내가 정말이지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과 불륜남 가족까지 모두 옆방으로 찾아왔고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웃기지 마. 누굴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야? 둘이서 불륜 저지르는 거 내 차 블랙박스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방에서 나눈 대화도 식당 CCTV 돌려보면 모조리 다 찍혔어. 소꿉친구였으면 아까 서로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겠지. 서로 불륜 관계니까 당황해서 물 엎지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제 이야기에 두 집안의 식구가 모두 발칵 뒤집혔고 상견례장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이 나서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예비 시아버지랑 그런 짓을... 아니다. 이제 시아버지가 아니구나. 아빠를 놔두고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행동을 벌일 수가 있어요? 이미 결혼한다고 다 떠들어놨는데 동네든 직장이든 시아버지 될 사람이랑 우리 엄마가 불륜 저질러서 파혼했다고 하면 창피해서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아내는 첫째 딸과 더불어 자식들이 모두 보는 앞이라 그런지 제 팔을 붙잡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륜이 아니라며 당당할 때는 언제고 두 눈 한가득 눈물을 머금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가 싹싹 빌라고 하면 무릎 꿇고 빌게.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보가 허구한 날 일한다고 밖에 나가 있지. 우리 애들은 본인 일도 바쁘다고 밖에 나가 있지. 외롭고 쓸쓸해서 그래서 친구처럼 만난 거야. 우리 둘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서 정말이야. 믿어줘. 저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저는 상관없이 아내와 당장이라도 헤어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께서 아내를 감싸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철아, 우리 영란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얘가 어려서부터 아비 없이 혼자 살아서 외로움도 많고 내가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애정결핍이라 그런 걸세. 자네가 부디 이번 한 번만 너그러운 아량으로 한 번만 봐주게. 저는 장모님도 아내도 똑같이 가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지난번 전화했을 때 딸을 감싸주겠다며 우연하게 불륜남을 소꿉친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미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든 회유하지는 못할 망정
둘이서 짜고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의 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잘 들어요. 얘들아, 너네도 이제 컸으니까 잘 들어라. 아빠는 엄마랑 이혼할 거야. 한때 엄마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되었을 때 너희들 생각해서 나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너네 엄마하고는 못 살겠다. 아내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울고 불고 제 다리를 붙잡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요. 아내의 그런 꼬락서니를 보니 더욱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첫째 딸도 저에 이어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오빠, 나 도저히 이 결혼 못해. 왜 그런지는 오빠도 충분히 눈앞에서 봤으니 알겠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 더럽다. 더러워. 예비사회도 이 상황이 처음에는 얼떨떨하긴 하지만 점차 상황이 파악이 되었는지 충격을 받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사부인을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와 첫째 딸이 이혼과 파혼을 모두 선언하고 나자 사부인이 될 뻔한 여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있던 물병을 들고 오더니 볼륨난 머리 위에다가 들이붓더라고요. 네가 감히 또다시 바람을 피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혼사길도 망치고 이 사다를 만드는구나. 나 이번에는 가만히 안 있어.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들의 부축을 받아 방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불륜남도 저희 가족들만 남아있는 그 방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간 제가 되었든 저희 아이들이 되었든 욕먹을 게 두려웠는지 아내와 아들을 뒤따라서 허겁지겁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초토화된 분위기 속에서 아내는 장모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고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저는 바람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처음 접하게 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어린 막내딸이 걱정되어 꼭 안아주고 있는데 큰아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는 언제나 아빠 편이에요. 엄마하고 이혼하시게 되면 저는 아빠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따로 나가 살게요. 저도 염치가 있지. 친아빠도 아니면서 여태까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 이상 빌부터 살 수가 없어요. 아빠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지.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의 든든한 아들이라고. 그건 변함없어. 너네 모두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첫째 딸도 저에게 다가와 안겼고 저는 아이들이 도리어 저를 껴안아주며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이들 엄마는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좋다며 불륜을 저질렀어도 아이들만큼은 제 옆에 남아주어 위안이 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끝까지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 소송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 피운 증거들도 있고 제가 경제력이 있다 보니 이혼 소송에서도 이기고 아이들 셋의 양육권도 저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내를 집에서 내쫓고 철저하게 아이들과 연락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다행히 아이들 모두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아빠와 함께 살겠다고 의사를 밝혀줘서 아이들과는 떨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현명하게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